지역에 특히 이제 해양하고 경기만의 관계, 국내 사례 이런 걸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식강류입니다. 게가 전공이라 갯벌에 사는 게가 왜 저렇게 생겼고 왜 다 다르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제 갯벌 생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그 갯벌 생물들을 갖고 이 얘기를 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건너뛰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 갯벌에 나가면 갯벌이라는 공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먹거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유의 음식 문화가 있어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갯벌 생물들을 먹거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갯벌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갯벌에 있는 정작 그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왜 저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쟤는 왜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고 사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갯벌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저는 여기 있는 그 게를 공부를 하면서 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게가 이 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 갯벌에 가면 이 새는 부리가 이렇게 길고 부리 끝이 휘어져 있으면서 게를 잘 잡아먹는데 저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새와 게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여행을 좀 했습니다. 요 새는 이름이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새인데요. 갯벌에 나가시면 봄, 가을에 우리나라 갯벌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높은 금속성의 소리를 내면서 삑삑삑 하는 경계음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 사는 텃새가 아니라 추운 데를 굉장히 싫어해서 호주에 가서 월동을 하고 번식은 또 러시아에 가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번식을 하고 월동을 하기 위해서 2만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 새입니다. 이 새와 이제 그 우리나라 갯벌 관계를 좀 밝혀보고자 했는데요. 새들은 일반적으로 몸길이라고 그러면 부리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를 몸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새 몸 길이는 60cm 전후가 되는데 60cm 중에서 부리 길이가 20cm가 넘어요. 몸 길이의 3분의 1 정도가 부리면서 부리 끝의 각도가 약 35도 정도 밑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부터 러시아까지 2만 킬로 이상을 날아다녀야 되니까 부리가 길고 구부러지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비행하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되죠. 그래서 비행할 때 유리하게 부리를 짧고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고 구부러지고 거추장스러운 부리를 가지고 장거리를 날아다녀야 됐는지에 대한 게 이제 제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알락꼬리 마도요가 호주에 가서 월동을 할 땐 뭘 먹는지, 또 러시아 가서 번식할 땐 뭘 먹는지, 결국 새라고 하는 것은 부리가 도구이기 때문에 먹이를 따라서 부리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해서 호주를 날아갔습니다. 호주 가서 한 1년, 2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호주를 가면 바닷가에 있는 이런 그 작은 게를 주식으로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인데 믹타일리스 롱기카롭스라고 해서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부터 그 열대지방 중심으로 서식하는 그 열대종입니다. 이게 모래에 서식을 하는데 얘는 서식 구멍을 깊이를 모래 표면에서 약 20cm 정도 수직으로 내려가요.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부리가 길면 유리하기는 하겠으나 부리가 굳이 이렇게 구부러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얘네들이 보통 호주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이제 호주에 머물면서 그때는 이제 남반구가 여름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2월 한 초순에서 중순 되면 이 그 시드니가 있는 호주의 동쪽 해안 여기가 이제 이른바 골드코스트라고 그래서 한 2,000km 이상의 직선 해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직선 해안이 2,000km에 있던 모든 이 새들이 여기 그 북동쪽에 있는 케언스라고 하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케언스로 모이게 돼요. 그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몸을 다듬는데 우리가 보통 새들 머리 나쁘면 새대가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새들이 머리가 진짜 나쁠까? 저는 여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새가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똑똑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새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케언스에 모여서 2월 이제 중순 하순 정도 되면 케언스로 다 모이게 되는데 그 굉장히 엄청난 새들이 모여서 먹이 활동 시간에 먹이를 안 먹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자기 털을 고르면서 몸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먹이 먹을 시간인데 먹이를 안 먹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 새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네들이 출발할 때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거리가 10,000km에서 12,000km 되거든요. 그 10,000km에서 12,000km를 젊은 애들 같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날아가요. 보통 5일 전후에 걸리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이 먹은 개체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좀 젊은 개체들은 번식지에 먼저 도착을 하기 위해서 논스톱으로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날라오는데 그 비행하는데 자기가 먹이를 많이 먹으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중간에 날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도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새들이 몸을 다듬다가 이제 북풍이 불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류를 타고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케언스에서 바로 보이면 여기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를 거쳐서 필리핀 동쪽으로 해서 대만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먹이를 먹을 만한 갯벌이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반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계속 북상을 해서 우리나라 도착을 했을 때 얘네들이 보통 몸무게가 한 900g 전후 됩니다. 900g 전후 되는데 이제 900g이면 얼뜻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약 900g 전후에서 대충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10,000km에서 12,000km 날라오는데 몸무게의 40%가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약 500g 전후 돼요. 암컷이 조금 크고 수컷이 좀 작습니다. 암컷이 한 900g, 수컷은 한 800에서 850g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도착하게 되면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또 강화도 앞에서는 번식지 러시아로 날아가야 돼요. 그게 무려 한 6,000에서 8,000km 또 날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먹이가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안가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 조류학자들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해안에 도착을 했을 때 20일에서 30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안에 도착해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계속 먹이를 먹으면서 북상을 해서 이제 강화도 정도에 도착을 하면 강화도에서 이제 날르면 중국을 거쳐서 툰드라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했을 때 몸무게의 40%를 회복하지 못하면 번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의 40%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갯벌에서 가장 쉽고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을 계속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타겟팅 했겠죠. 그리고 그 먹이를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을 자기가 계속해서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먹는 요 칠개라는 개입니다. 이 칠개는 우리나라 펄갯벌에 가장 우점하는 종이고요. 갯벌에 사는 개들 중에서 몸 사이즈가 비교적 제일 커요. 그래서 먹이 포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칠개를 많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고 칠개를 먹을 수 있다면 몸무게를 회복하고 번식지로 올라와서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요 칠개는 구멍에서 피신할 때 보통 이제 개들이 구멍을 갖고 있는 애와 떠돌이개, 구멍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서식구멍이 멀렁우를 갖고 있는 애들은 모양이 자기에 따라서 전부 다 틀려요. 그런데 칠개 같은 경우는 그 표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 60도 정도 이렇게 회전각을 두고 은신처를 만듭니다. 은신처를 만들고 밑으로 한 60cm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이제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처음에 내려가서 은신처로 들어가서 1차 쉬어요. 위험을 느끼면.
1차 은신처에서 쉬었다가 더 이상 위험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구멍 밖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먹이 먹는 시간이 갯벌에 물 빠졌을 시간만 먹이 활동이 가능해요. 물이 들어오면 물속에 같이 들어오는 포식자, 특히 낙지가 이 칠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얘는 구멍 맨 끝에 들어가서 안전한 방에서 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빠진 시간이 충분히 먹이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차 은신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1차 은신처의 회전각과 이 세 부리의 회전각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1차 그 피신처에 들어가서 은신처에 숨어있는 모습 그 상태를 알락꼬리 마더회들이 걸어다니면서 구멍마다 이렇게 다 찔러봐요. 예, 계속 찔러보다가 잡히면 이제 포획을 하게 되는데 이 먹이 성공률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좀 능숙한 나이 먹은 개체들 같은 경우에 한 5% 전후. 그러니까 구멍을 한 100개 정도 하면 4마리, 5마리 잡아먹는 게 고작이에요.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2,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에서 얘네들이 몸무게 40% 회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북단으로 해서 내륙으로 날라 올라가는데 번식지인 러시아 가서 뭘 먹는지를 알아야 얘네들이 부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칠개를 따라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또 가서 한 1년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 번식지는 하바로브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흰간스키 국립공원이라는 거 하는 공원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립공원인데 그 국립공원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륙으로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있는데 바닷가에 와서 해양생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번식지인 흰간스키 그 툰드라 지역에 가면 주식이 이 딱정벌레입니다. 딱정벌레.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바닷가가 아니니까 갑각류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그 대체인 이 딱정벌레를 먹는데 이제 거기서는 안티킬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 안티킬러를 먹는데 요 딱정벌레가 우리나라로 보면 그 여름철 불빛에 자주 날라오는 방아벌레라는 애 있죠. 뒤집어 놓으면 똑딱똑딱 튀는 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포션이 낮아서 이거를 먹고 번식을 할 시간을 충분히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다시 우리나라 갯벌로 날라와서 우리나라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몸을 회복을 하면 다시 월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런 삶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락꼬리 마도야한테 있어서 우리나라 갯벌은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갯벌이 이 칠개가 발달한 지역이 칠개가 서식하게끔 그 갯벌이 발달한 지역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자, 갯벌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강화도 앞에 펄갯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펄갯벌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펄갯벌이 이렇게 약간 혼탁한 흑색, 흑갈색이라고 그래야 되죠. 흑회색이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요런 색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잠깐 있어요. 요게 뭐냐 정체가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면 야 여기가 뭐 오염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굉장히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그 탁한 녹색이 나는 물질을 떠서 샤알레에다 올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물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규조류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원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세포 식물입니다. 이 규조류는 갯벌 표면에 내려앉아서 갯벌 표면에서 번식을 하는 자기 혼자가 식물이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증식을 계속해요. 그래서 자기 복제를 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 규조류들을 뭔가가 자꾸 이렇게 긁어먹은 흔적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긁어먹는 애를 좀 지켜보고 바라봤습니다. 네, 이런 개찌렁이가 나와서 그걸 긁어먹어요. 얘는 흰이빨 참개찌렁이라고 하는 종인데 이건 보호생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건드리면
얘를 포획을 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 굉장히 귀하신 몸이에요. 이 흰이빨 참개지렁이가 이 갯벌 표면에 있는 규조류를 긁어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갯벌 조금 조간대 중부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뭔가 표면을 살짝 이렇게 긁어놓은 흔적들이 있지요. 이 흔적의 가운데 보면 역시 규조류가 사라졌어요. 이 흔적의 주인은 바로 숭어입니다. 숭어가 물속에서 쭉 다니다가 갯벌 표면을 아래턱으로 샥쫙 긁어먹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흙을 먹는 게 아니라 흙 위에 속에 있는 규조류를 소화를 하고 순수한 흙은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한테는 저 규조류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에너지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나름대로 논리를 굉장히 잘 갖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력 발전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시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찬반 양론만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 조력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저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갯벌 표면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물이 빠졌을 때 더 이상 안 나가는 데가 이제 저조선, 간조선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안 들어오는 데를 고조선. 그러면 결국 물이 들고 나는 요 공간이 갯벌인 거예요. 자, 이 저조선 저 바깥에 어디쯤에다 제방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가뒀다가 물을 높이를 일정한 부분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 수문 바깥에까지 물이 내려갔을 때 수문을 열어서 이 안에 고여있는 물의 낙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그게 청정 에너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청정 에너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연에 있는 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왜 청정 에너지가 아니고 외국에서는 조력 발전을 이미 포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제방을 만들어야지만 그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을 만들게 되면 이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수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 때문에 조력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을 이렇게 제방을 쌓게 되면 밑에 있는 저조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갯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 정도의 갯벌만 남게 돼서 조력 발전을 할 때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반드시 갯벌의 면적이 다소 줍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연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줄고 나는 이 그 갯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규조류의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규조류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땅바닥에 내려앉아야만 증식이 가능해요. 그런 생물인데 규조류가 땅에 내려앉지 못하면 증식을 못하니까 여기만 남게 되는 양 가지고는 이 해안에 있는 생물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조력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연안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요. 외국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랑스 발전소를 만들었다가 조력 발전을 포기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역시 연안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력 발전을 포기를 하겠죠. 자,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어디 가면 좀 아는 척을 몇 가지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셋 중에 꼬막이라는 조개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3번이요? 네. 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다 꼬막처럼 보이는데 시장에 가면 파시는 그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면 제일 쉬운데, 그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종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해진 종을 가려내는 능력을 동정키라고 하는데 동정키를 모르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통 그 조개는 여기를 각정부라고 하고 각정, 제일 껍데기에서 높은 부분이지요. 근육이 나왔다 들어가는 이 부분을 배, 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류들은 각정부에서부터 배까지 연결되는 갈비살 같은 늑이 있어요. 갈비살.
요거를 방사상으로 놓여있는 갈비살이다 그래서 방사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사륵은 이 끝에서부터 하나예요. 요 끝까지 또 하나고, 그래서 방사륵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실 수 있죠. 요 방사륵의 개수가 저 종들의 동전 키입니다. 이렇게 지어보시면 예, 요 정도 되지요. 네, 그래서 이 조개는 방사륵의 개수가 17개 내지 18개 정도 되더라 알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조개의 방사륵의 개수가 17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얘가 꼬막이고요. 30개에서 34개 정도 되는 얘가 새꼬막입니다. 그리고 40개 이상 되는 얘가 피조개예요. 사이즈가 저렇게 완전히 크면 구분이 가능한데 아까처럼 비슷한 사이즈로 줄여놓으면 잘 모르죠. 자, 보통 그 조개들은 제일 넓은 부위, 그래서 몸에서 제일 긴 부분을 요걸 각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각장의 길이가 꼬막은 5cm를 넘지 않고요. 새꼬막은 7.5cm까지 자라고 피조개는 이게 12cm까지 자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물이 특히 해양 생물을 기준으로 어떤 생물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기가 막히다 보통 얘기를 해요. 요새 이제 먹거리 유튜브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생물이 번식을 위해서 몸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를 가지고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양을 많이 비축을 하니까 맛이 감칠맛도 높아지고 고소해지고 그러겠지요. 몸에 지방이 높아지니까. 요 꼬막이 대표적으로 이른 봄에 번식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몸에 영양을 비축을 하게 되고요. 그 겨울에 맛이 제일 좋아지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꼬막이 겨울 먹거리 조개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꼬막이 이제 겨울에 관광 상품으로 나오면서 겨울 되면 막 꼬막 먹느라고 전국이 난리가 나요. 해안가가. 지금은 동해안 가도 꼬막 전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꼬막은 동해안에서는 자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막은 펄갯벌에서만 자라요. 펄갯벌의 표층에서 약 5cm 정도 아주 얕은 곳에서만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호남지방, 전남 펄 지역에서 꼬막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는 데다가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니까 시장에서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연중 꼬막 전문점에서 꼬막을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꼬막이 아니라 새꼬막이에요. 새꼬막은 물속에서 연중 이렇게 긁어서 잡는, 형망으로 긁어서 잡는 방식으로 포획을 하는데 얘는 얘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이 새꼬막을 꼬막이라는 이유로 1년 연중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조개들은 성장을 하면 어렸을 때 자기 껍데기에다가 계속 조개 석회질을 묻히면서 성장을 할 때 폐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게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폐각이고 성장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껍데기를 늘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절이 있어서 겨울 되면 수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변온동물인 이 조개들은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그래서 먹이 활동을 안 하다가 다시 수온이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의 겨울인 동절기에 먹이를 안 먹는 정지기에 있다가 봄이 돼서 먹이를 먹으면서 성장을 할 때 이렇게 턱이 하나씩 탁 생깁니다. 요거를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이테 또는 윤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런 조개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한 반 정도 된 거죠. 여러분들이 바지락 칼국수를 많이 드시잖아요. 바지락을 먹고 나서 옆에 잔뜩 이렇게 쌓아놓은 바지락 껍데기를 이렇게 나이테를 이제 씌워보시면서 아는 척 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정보를 드리면, 자, 홍합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예요? 확실해요? 어제 낮에 드셨던 짬뽕에 위에 거 들었어요? 아래 거 들었어요? 근데 짬뽕에 들어간 건 뭐라고 그래요? 담치라고 그래요? 정말? 예, 역시 동전키를 모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요. 자, 홍합 같은 경우는 각정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각정이 왼쪽에 오도록 놓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각정에서 성장선이 이렇게 나가면서 성장을 하다가 제일 각정에서 이제 껍데기에서 높은 부분을 정상부라고 하면 정상부까지 이렇게 선이 쭉 연결되면서 가다가 아랫부분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애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상부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죠. 아래 선하고 평행하게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네, 이게 동종키입니다. 네, 위에 게 담치고 밑에가 홍합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사촌간입니다. 같은 패밀리에 속해 있는 사촌간인데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성격이 극과 극인 경우 많죠. 네, 아주 죽어라고 싸우죠. 지긋지긋하게. 네, 이렇게 극과 극인 성격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내 오염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해양이 오염돼도 끝까지 살아남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촌인 이 홍합은 내 오염성이 지극히 낮아서 오염이 시작되면 바로 사라져요. 따라서 이 홍합은 지금 우리나라 연안의 내만에선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 내만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담치류예요. 홍합은 대부분 다 외해 청정 지역에 있어요. 섬 지역, 깨끗한 섬. 그러니까 홍합을 채집하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죠.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포장마차에서 서비스 무료 안주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짬뽕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데 나오는 건 다 담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홍합은 이 자연산 홍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 하나에 한 개체에 보통 돈 10,000원 정도 돼요. 개당. 그러니까 서비스 안주로 줄 수가 없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바닷가에 펼쳐진 넓은 벌판. 그래서 갯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갯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펄은 뻘의 연음이기 때문에 갯펄 그러면 뻘갯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갯가에 펼쳐진 넓은 벌판이고, 이 벌판의 구성물질이 펄이냐 모래냐 섞여 있냐에 따라서 세 정도로 구분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 퇴적물들은 바닷속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안에서 강이나 하천을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가 다시 해양 에너지에 의해서 연안에 퇴적되는 게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 5대 갯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의 와데네, 캐나다 펀지만 있는 동부해안,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해변, 브라질의 아마존강하고 이런 데가 이제 세계에서 1, 2, 3, 4 면적 대비로 큰 정도고, 우리나라가 면적은 굉장히 작지만 갯벌은 넓게 발달해서 세계에서 한 5번째 정도 규모의 갯벌을 갖고 있다. 그거는 바로 서해에 발달한 이 강들인데, 따지고 보면 이 강들이 생태계가 살아있는 데는 유일한 지금 한강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강들은 전부 다 하구 뚝공사를 해서 다 막혀버렸죠. 시간을 지금 건너뛸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해안을 이용을 할 때 바닷가에서 잘 나가고 바다가 많이 보이고 풍경이 좋을수록 고가의 땅이에요. 그거를 개발하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저렇게 해안 재해를 만나요.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후쿠시마 때 사건이죠. 후쿠시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간척 사업을 50년 이상 앞서서 진행을 했고, 그 간척 사업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일본은 해안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석축 한 1m, 1.5m 되는 석축을 쌓고 그 바깥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가를 짓든지 주거지를 짓고 이제 그 인근에 살아요. 그런데 이때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해일이 밀려왔는데, 그 쓰나미가 높이가 공식적으로 30m예요. 해안 그 물 기둥의 높이가. 그러면 30m면 아파트로 치면 10층 이상의 높이로 물이 전 연안으로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재해가 닥치니까 요런 뭐 1, 2m 정도 되는 해안의 뚝은 가뿐하게 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은 살려고 높은 곳으로 뛸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초토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들,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자기 뒤에 이런 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돌이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50년 이상 살았는데 야, 나 처음 보는 돌인데? 그리고 가서 돌을 이렇게 쭉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돌에 이 돌 밑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써 있더랍니다. 실제로 이 비석은 500년 전에 쓰나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세우는 비석이에요. 이게 쓰나미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경치 좋고 먹거리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바닷가로 계속 나간 거죠.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이후에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에 있는 집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유명 연예인들과 갑부들이 해안가 집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차이예요. 자, 외국 사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독일 이제 갯벌 이야기인데 독일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갯벌을 갖고 있고 와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입니다. 이 와덴해는 베를린, 수도 베를린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굉장히 크지만 해안은 불과 10%도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내륙이고 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정년퇴직할 때 요 바닷가 가서 1, 2년 살아보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에요. 굉장히 바다를 보기 어려운 나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1시간, 2시간 안에 바다를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너네는 굉장히 좋겠다. 바다가 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 NGO 지역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이 해안가에 있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3개국의 와덴해 해변을 이렇게 보면 갯벌이라고 하는 게 이 북해는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센 곳이기 때문에 갯벌이 발달할 수가 없고요. 요 인근에 있는 여기에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주섬이라고 해서 모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이 사주섬에 의해서 해양 에너지를 막아주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갯벌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갯벌이에요. 이 바람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해안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한쪽으로밖에 안 자라요. 바람이 세니까 이쪽으로, 여기가 바닷가고 이쪽이 내륙인데 나무가 마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요게 이제 사주섬입니다. 뭐 가까운 데는 뭐 수킬로에서 뭐 한 5, 6k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 8km 정도. 독일이 간척을 해서 이제 그 갯벌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간척을 하는 데를 보면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바닷가에 누가 이렇게 라인을 쭉쭉 그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라인 끝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간 줄기도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해서 현장을 달려가 보니까 여기에 목책을 이렇게 쭉 박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이 들어오다가 요 사이로 물이 차기 시작을 하면 이 목책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물들은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물의 흐름이 정지되니까 물속에 떠 있는 입자들이 바닥에 쉽게 내려앉죠. 그래서 여기는 갯벌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 바깥은 에너지가 자꾸 흔들리니까 물속에 떠 있는 알갱이들이 다시 끌려 나가요. 우리나라 동해안에 갯벌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경사가 급하고 에너지가 세면 갯벌이 퇴적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동해안은 갯벌이 발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목책을 가지고 갯벌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보다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풀씨가 날라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초지가 조성이 돼요. 그러면 초지가 조성이 되면 바깥에다가 또 목책을 세우고 이 완성된 초지를 매립을 해서 씁니다. 이게 독일식 간척 방식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간척 방식을 일본이 배워오고 일본의 간척 방식을 우리가 배워와서 우리의 간척 방식이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섬과 선을
섬 사이를 석축으로 막고 그냥 산을 까부셔다가 그냥 뭉개서 바다를 매립을 하지요. 이거는 독일의 간척 방식은 전혀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예요. 자, 그러면서도 독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해안을 관리를 하는데 수로를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만경강, 금강, 동진강, 영산강 다 때려맞고 간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수로를 이렇게 비워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오가는 왕복성 어류들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유람선 하나 띄워놓으면 생태 관광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 제방을 관리를 하는데 제방을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쌓는 게 아니라 모래로 쌓아요. 모래로 싸고 모래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심어서 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풀이 유지가 돼서 모래가 무너지지 않아요. 처음에 가서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저 풀이 자라면 모래가 밑에 뿌리가 자라면서 확장되면 밑에가 무너져 내릴 텐데 저건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관리는 풀 생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풀 위를 지상부를 일정한 높이로 제거를 해주면 뿌리에서 공급을 하면 위로 계속 양분을 올려서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지상부만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잘라주면 뿌리가 확장되지 않으니까 이 기반이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면 이 전 수천 킬로 해안을 저 잔디를 제거하는 작업을 사람이 할까요?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일정한 그 공간에 머릿수, 두수를 제한을 하면서 저렇게 양들을 사육을 해요. 자, 갯벌 생물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유전 물질들, DNA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는 신약 물질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 갖고 올 때 이미 사라져버리게 되면 못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들을 관리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나라 갯벌에서 찾아오는 그 생물하고 독일, 세계에서 제일 우리보다 모니터링을 한 20년 먼저 시작한 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독일에서는 20년 동안 모니터링 해보니까 대형 저소동물, 몸 길이가 1mm 이상 되는 애들은 대형 저소동물이에요. 분류학적으로. 그 대형 저소동물이 자기는 무려 150종 나왔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면적은 와데네가 우리나라의 약 한 4배 정도 돼요. 면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573종이 확인이 됐고 미동종한 것까지 하면 600종 정도가 우리나라의 갯벌에 살아요. 처음에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독일 친구들이 야 니네들 그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 데이터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면적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다양성은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갯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학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워크숍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퇴적 공간이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 덴마크 위서부터 네덜란드 이 밑에까지 해안선의 종류가 거의 비슷해요. 갯벌 종류가.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리아스식 해안. 그죠? 네,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갯벌에 나가면 종류들이 많아요. 어디는 펄만 있고 어디는 모래만 있고 어디는 자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갯벌의 종류들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를 먹고 사는 생물들의 종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지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으로의 가능성,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발표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자, 뭐 평상시에
갯벌이나 바다에 대해서 나 정말 이거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하세요. 네, 없으면 강의 마치겠습니다.